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수면 컨설팅을 하는 친구의 소름 끼치는 괴담. 가게에 들어가며 인사를 건네자 상철이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오랜만이다. 그새 더 늙었네. 자기소개하냐? 상철이와 주고받는 말장난이 계속되었다. 상철이가 건네준 술잔을 꺾어 넣자 진한 알코올 향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다. 술 맞추기네. 오늘 한 잔 더 하자. 상철이는 웃으며 술을 따라주었다. 술이 몇 잔 더 들어가자 알달달한 취기가 올라왔다. 상철이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래, 요즘 넌 어떻게 지내냐? 그 신의 직장이라는 수면 컨설턴트니깐 하루 종일 꿀 빨고 있지. 내 말에 상철이는 코끝으로 웃으며 술을 넘겼다. 상사가 진짜 악마인데 좋을 리가 있겠냐? 상사가 인간이면 뭐 다를 것 같냐? 그놈들은 인간이든 아니든 다 똑같은 놈들이야. 그렇게 실없는 소리를 주고받으며 우리는 대학대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근데 니네는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수명을 사고 판다는 게 난 잘 상상이 안 가는데. 뭐, 별거 없어. 남의 수명을 빌려 자기 수명에 덧붙이는 거지. 돈으로 수명을 산다고 생각하면 돼. 상철이는 술잔을 또 비우고는 내 앞에 다시 들이밀었다. 일 얘기하니 속 타냐? 그래도 너는 돈 많이 받잖아. 내가 병을 기울이려 했지만 병은 비어 있었다. 비었다. 하나 더 시켜야겠는데. 하지만 상철이는 갑자기 짐을 챙기고는 가게를 빠져나갔다. 가게 밖, 상철이는 그늘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상철이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말라비틀어진 나무처럼 보였다. 뭐야, 뭔 일 있냐? 내 걱정을 알아차린 건지 상철이는 고개를 돌렸다. 상철이는 그저 담배를 태우며 하늘을 쳐다보았다. 우리 친구지? 아니, 내가 네 형님이지. 상철이는 잠시 하늘을 쳐다보더니 나를 보며 말했다. 우리 집에 가자. 내가 오늘 큰 거 하나 딴다. 상철이의 집은 컸다. 50평은 좋게 될 아파트였다. 출세했네. 이런 집에 다 살고. 그래, 돈은 많이 주거든. 상철이는 부엌에서 유명 양주를 꺼내왔다. 이게 오늘의 주인공이시다. 상철이가 가져온 술은 유명 양주였다. 뭐야?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건 초초 레어품이라 연두 같은 저급한 걸 표기할 필요가 없어. 상철이는 희죽거리며 병을 땄다. 향이 코를 뒤덮었다. 죽이네. 잔 들어. 우리는 잔을 비웠다. 술은 훌륭했다. 상철이는 계속해서 술을 마시며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수명이란 건 말이야. 돈하고는 전혀 달라. 나는 그저 잔을 기울였다. 수명을 사는 건 주로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이야. 늙은이, 병에 걸린 사람, 수술을 앞둔 사람들. 상철이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다. 문제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야. 돈이 없으면 수명을 벌어야지. 상철이의 말에 내 속에서 불쾌감과 공포가 꿈틀거렸다. 아이를 만드는 거야. 그 아이의 수명을 파는 거지. 나는 상철이의 멱살을 움켜잡았다. 그러고 살고 있는 거냐? 상철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다. 말할 수 없었어. 나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상철이는 주저앉았다. 내가 너였으면 벌써 자살했을 거다. 상철이는 희미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어제가 세 번째였거든. 두 번째 이야기, 노크 괴담. 저는 현재 대학을 다니며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원룸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데 아주 깔끔하고 시설도 좋은 자취방이죠. 그런데 4월 즈음 자취방에서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2시, 자고 있던 저는 작은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똑똑, 아주 작게 노크하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 후로 매일 새벽 그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던 저는 식칼을 하나 꺼내 들고 현관문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둠뿐인 복도. 저는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현관문에서 나던 노크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리 미닫이 문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콩콩, 너무나 작은 소리.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현관문에서 노크를 하던 그 무언가가 제가 문을 열었을 때 방에 들어왔던 겁니다. 며칠 전 부모님이 제 자취방에 오셨을 때 덥다는 이유로 유리 미닫이 문을 열고 주무셨습니다. 아버지는 가위에 눌리셨고 어머니 배 위에 여자가 엎드려 이상한 말을 속삭이는 걸 보셨다고 합니다.
제 방에 들어온 그 무언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 트라우마. 그녀가 초등학생일 때의 이야기다. 어느 날 하천부지에서 강아지를 주었다. 집에서 기를 수는 없었기에 다리 아래 골판지 상자를 가져와 담요를 깔고 거기서 몰래 돌보기로 했다. 강아지는 그녀를 몹시 따랐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강변에서 강아지와 놀고 있을 때였다. 낯선 아줌마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정말 귀여운 강아지구나. 내 강아지니? 아니에요. 엄마가 기르면 안 된다고 해서요. 그러자 아줌마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럼 혼자 있을 강아지가 걱정되겠네. 좋아, 아줌마가 그 걱정거리를 없애줄게. 아줌마는 강아지를 가리키며 날카로운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갑자기 강아지가 쓰러졌고 그대로 죽어버렸다. 아줌마는 콧노래를 부르며 어딘가로 사라져버렸다. 그 후 그녀는 그 아줌마가 트라우마가 되어 개를 기르지 못하게 되었다. 기르고 싶지만 그때 강아지가 죽는 모습이 떠올라서. 네 번째 이야기, 몽신.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저는 한국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게임을 하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새로 들어간 길드에서 알게 된 길드장은 경기도에서 점집을 운영 중인 엑스 도령이었고 우리는 서로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저에게 엄마의 생신을 물어보더니 우리 엄마에게 몽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꿈을 통해 알려주는 신이라며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고 했죠.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웃으며 그래서 더 뭐래? 더 듣고 끊어야지 뭐하는 거야 라며 즐거워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중에 길드 정모가 있었는데 그 점집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집 구조는 마루가 분리되어 있어서 컴퓨터와 부엌이 일체형이었고 쪽방과 안방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해서 둘만 있었는데 길드장이 장군님께 인사를 드려야 한다며 신방으로 꾸민 쪽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전혀 믿지 않는 스타일이라 시키는 대로 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길드장이 깃발을 몇 개 뽑더니 얼굴색이 확 어두워지며 저보고 잠시 나가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또 뭔 수작이지 하며 웃었습니다. 그 후부터 길드장은 저를 똑바로 잘 보지 못했습니다. 이상했지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저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차 꿈이 하나둘씩 맞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몽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분이 말했던 몽신이 실제로 있다면 엄마를 포함해 저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다섯 번째 이야기, 물방울. 2004년인가 2005년 어느 무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저는 드레스룸 겸 컴퓨터방으로 쓰던 방에서 여느 때처럼 컴퓨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쯤 어머니가 수박을 가져다 주셨고 저는 30분 만에 수박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갈 때쯤 왼쪽 허벅지에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려다보니 마치 수박즙 같은 연한 붉은빛 액체 한 방울이 허벅지에 번져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티슈로 닦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손등 위에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몇 초 동안 멍하니 손등을 바라보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불을 다 켜고 허공을 휘저으며 방 안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천장을 만져봐도 습기 하나 없었고 수박이 담겨있던 접시도 다 말라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물방울은 어디서 떨어졌던 걸까요? 여섯 번째 이야기, 어느 오두막. 어릴 적 할아버지와 함께 산에서 캠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오두막에 놀러 갔던 것이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정리를 끝낸 뒤 오두막으로 들어가려는데 할아버지가 새파란 얼굴로 밖으로 나와 손에 들고 있던 술을 던졌습니다. 아직 뜨거운 술은 제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고 둔한 충돌음과 함께 작은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비명은 분명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안심한 듯 보였고 저를 오두막으로 끌고 가잠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해도 할아버지는 입을 꽉 다물고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는 저를 산으로 부르지 않았고 저도 산에 오르는 것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귀적괴담. 2010년 즈음 강원도 춘천에서 겪은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24살 혹은 25살. 군대를 전역하고 학업에 복귀한 평범한 복학생이었습니다. 군대 시절 이후로는 가위나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지 않았고 과거의 일들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2시 피곤함과 무기력감에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방으로 향했습니다.
장롱 옆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그 장롱은 그날따라 유난히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잠이 들자마자 오랜만에 온몸이 마비되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눈이 떠졌지만 팔과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장롱 쪽에서 발 모양의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발자국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제 다리 쪽으로 향했습니다. 점차 차가운 느낌이 발에서 시작해 올라왔습니다. 문득 이게 귀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귀접이 기분이 좋다고들 하지만 저는 공포감만 가득했습니다. 그 입은 무릎을 지나 사타구니까지 향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갔구나 싶어 가위를 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깨를 만지는 차가운 손이 느껴졌고 장롱에 비친 그 귀신의 모습이 어깨 너머로 보였습니다. 짧은 단발에 얼굴은 눈, 코, 입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후 귀신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발악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니 방금 전에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방에서 뛰어나가 시계를 보니 2시 40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같은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특히 그 차갑고 축축한 입이 발에 닿았을 때의 감각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귀신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귀접에 대한 막연한 상상을 하곤 할 겁니다. 저도 한두 번 생각해 본 적은 있지만 직접 겪고 나니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2번 다시 경험할 수 없을 것 같은 공포와 무서움이 그날 저를 사로잡았죠. 8번째 이야기, 도깨비불. 어릴 적 여름밤 시골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종종 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깨비불 이야기가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할머니는 시골에서 종종 이상한 불빛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불빛은 아무리 가까이 가도 잡히지 않고 오히려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죠. 사람들은 그 불빛을 도깨비불이라 부르며 두려워했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그 불빛을 따라가 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밤이 되자 도깨비불이 다시 나타났고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그 불빛을 따라 산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불빛은 점점 더 깊은 숲으로 향했고 할머니는 그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깜짝 놀란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어디에도 불빛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길을 잃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고 오히려 숲이 낯익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예전에 왔던 곳처럼. 할머니는 그제야 자신이 어렸을 때 놀러가던 숲의 깊은 곳에 도착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곳은 할머니가 아주 어릴 적 종종 혼자 놀러가던 장소였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며 잊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선 항상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왔고 마치 누군가가 지켜주고 있는 듯한 안도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날 이후 도깨비불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불빛이 자신을 인도해준다고 생각하게 되셨죠. 지금은 할머니도 돌아가셨지만 저는 할머니가 그 도깨비불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셨을 때 그 모습이 자주 떠오르곤 합니다. 그 불빛은 정말로 도깨비였을까요? 아니면 할머니를 지켜주는 무언가였을까요? 아직도 가끔 생각해보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9번째 이야기, 그림자. 대학 시절 저는 친구와 함께 오래된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건물이라서 그런지 종종 이상한 소문이 돌곤 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기숙사 복도 끝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보인다는 이야기가 유명했죠.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저는 그 그림자를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늦게까지 과제를 하다가 잠시 복도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움직임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천천히 흔들리며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친구에게 말을 걸려 했지만 친구도 이미 그 그림자를 보고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 그림자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그림자가 멈추더니 우리 쪽으로 돌아서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우리는 그대로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그 후 그날 밤 아무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기숙사 관리인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리인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그림자 말이지. 예전부터 이곳에 있던 거야. 그냥 무시하면 돼. 해가 뜨면 사라지거든. 관리인의 태도에 우리는 더 놀랐습니다. 그 그림자가 누구나 아는 존재였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이후로는 밤에 복도로 나가는 것을 최대한 피했습니다. 그 그림자는 정말로 해가 뜨면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의 공포심을 자극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을까요? 10번째 이야기, 꿈속의 방문자. 몇 년 전, 저는 정말로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너무나도 현실적이어서 깨어나서도 한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낯선 집에 있었습니다. 그 집은 제가 전혀 모르는 곳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 번쯤 와본 적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집 안을 둘러보며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거실로 가보니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저는 그제서야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공포에 질려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없었습니다. 눈, 코, 입이 전혀 없는 얼굴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깨어나서도 그 꿈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이 너무나도 생생했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가끔씩 그 여자가 꿈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항상 같은 모습, 같은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그녀. 이 꿈이 계속될수록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집이 어디인지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 자료를 뒤져보던 중 저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한 집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제가 꿈에서 본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그 집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다시는 그 꿈을 꾸지 않았지만 그 집과 그 여자의 존재는 제 머릿속에서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저에게 그 집을 보여주었을까요? 아직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